투자라는 측면에서만 보자면 언론이 쏟아내는 정보에는 세 가지 근본적 약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정성입니다. 일단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야 사람들이 글을 읽거나 동영상을 봐야 자신의 상품이 팔리는 거니까 선정성에 목을 매게 되고요. 둘째는 눈치보기입니다. 시장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언론은 대중의 쏠림 현상, 즉 보편적인 기류가 좀 나타나야 그제 안심하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뒤늦게 오히려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키면서 숟가락이나 얹는 형태가 될 수 있죠. 여기서 최경영의 경제쇼는 자유롭냐 스스로 되물어봅니다. 저도 이 경향성으로부터 최대한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럼에도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약점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약점, 그건 모른다는 것이죠. 그건 언론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진 근본적 약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하는 점, 언론의 근본적인 약점을 알아라.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 그럼 여러분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하죠. 같이 갑시다. 최경영이 원하는 건 오직 정의. 경제 정의를 향해 여러 걸음 깊이 들어갑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네, 오늘 아침 뉴스를 뜨겁게 달군 이슈가 하나 있죠. 방금 전에도 나왔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보도한 뉴스타파 강민수 기자를 잠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민수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민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통화하네요. 그죠? 네, 이게 지금 어떻게 알려지게 됐습니까? 뉴스타파 처음 보도인가요? 예, 오늘 오전 8시에 첫 보도를 했고요. 예. 예, 이 사건은 저희가 지난해 연말이죠. 12월 달에 저희 제보자분이 예. 오셔가지고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건데. 예. 그러니까 지난달 10일에 이 제보자분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를 해달라고 공익 신고를 하신 겁니다. 권익위에 신고를 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실제로? 그래서 그 신고 내용을 보면 예. 일단 저희가 첫 보도에서 공개한 것처럼 이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그 신모 실장과 이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주고받은 라인 메시지를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한 거고요. 예. 예,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이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병원에 와서 이제 신 씨와 주고받은 라인 메시지인데 여기서 그 오전 10시 반이나 11시에 와서 예. 한 7, 8시간 병원에 있다가 예. 네, 병원을 이제 가는 건데 이 과정에 이제 그 용돈을 준다. 용돈을 준다. 예. 예. 용돈 충분히 줬지. 그리고 원장한테 주는 건 비밀로 하고 있다. 예, 이런 내용들이 메시지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저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이 부회장이라고 돼 있는 네이버 라인에 돼 있는 이 사람이 이 부회장이냐? 네네네. 예, 그 문제잖아요. 그죠? 예, 이 라인 메시지를 보시면 2017년 1월 19일 오전 8시 18분에 예. 이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살아나왔다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부회장이 직접 살아나왔다. 예. 예. 근데 당시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께서는 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로 그날이거든요. 바로 그날이었다. 예. 그러니까 그날 아침 6시 15분에 서울구치소를 나와 기각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8시 18분에 살아나왔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나와서 본인의 표현으로는 살아나왔다라고 하면서 나온 다음에 바로 프로포폴을 투여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이게 이 부회장이 맞다면 그렇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런 정황이 있어서 저희가 보도를 한 거고요. 예. 그리고 그 다른 날 메시지에 이 부회장이라고 부르면 혼낼 거야. 오빠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회장이라고 자기를 부르지 말아라. 네.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을 직접 이재용 부회장이다라고 해서 얼굴을 본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 제보자분께서 예. 이 간호조무사의 남자친구신데 예. 예, 이분이 같이 이제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면서 이 여자친구를 병원에 출퇴근을 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이 병원에 이부라는 사람이 다니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여자친구가 그 이부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다라고 했다가 이부가 이재용 부회장이다. 네네네. 하루는 이제 새벽 늦게 퇴근을 못 하니까 여자친구가 병원에 한번 올라오라고 해서 갔더니 예, 이재용 부회장이 누워서 포포를 맞고 있었다. 프로포폴을 맞고 있었다는 네. 증언이 나왔군요. 그러면은 네네. 그때 이재용 부회장은 의식이 없이 지금 잠을 자고 있었던 상태니까 그 남자친구만 봤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그죠? 예, 그 방 안에 여자친구가 혼자 핸드폰을 하고 있었고, 예. 예, 띠띠띠 기계가 있어서, 예. 그게 프로포폴 주사 기계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계가 틀어져 있는 상태로 누워 있었다라는 진술을 하셨습니다.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네. 뉴스타파에게 어떤 그 반론이나 이런 거를 했습니까? 삼성전자 측에서는? 예, 저희가 지난 11일부터 질의를 계속 보냈고, 예. 계속 답을 안 해오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가 나간 이후에 예.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를 하셨는데, 예. 그 내용을 보면 치료 차원에서 주사를 맞은 것은 맞지만 불법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발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언론 보도가 약간 좀 불명확하게 나와서 그러는데 입장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써져 있어요. 불법 투약 사실이 전혀 없다. 근데 중간에 보면 네.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 말은 결국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맞았다. 그러나 네. 합법적으로 맞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보도를 하고 있는 이유와 예.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이재용 부회장이 주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정황과 혐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황과 혐의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보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예, 저희 보도를 보시면 예. 그 단순히 이 합법적인 주사가 아닌 불법적인 정황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합리적으로 좀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공개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뉴스타파는 네.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고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에서는 뉴스타파 보도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로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또 추후 보도가 있으면 또 한번 연락하죠.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스타파 강민수 기자였습니다. 예. 사람 경영, 인생 경영, 재무 경영. 인생은 경영입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예, 프로포폴과 관련해서는 합법적으로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의료용 목적으로 맞으면 문제가 없는데 의료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과 횟수, 빈도에 따라서 이게 의료용 목적인지 아니면 중독성이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판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뭐 최경영의 경제쇼다 보니까 삼성그룹의 실질적 총수가 프로포폴을 투입할 만큼 아프다. 이것도 뉴스가 되는 것이고요. 또는 중독 의혹이 있다. 이건 더 큰 뉴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삼성그룹의 경영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화 연결을 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건 한국경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도 충분히 논의돼야 할 사안임은 뭐 주지의 사실일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 문제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부동산 이슈 이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슈를 정확히 제대로 짚어보는 이광수의 부동산 이야기 미래세대우 리서치센터 이광수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동산 이야기 좀 많이 해달라고 또 다른 좀 한동안 안 하니까 네. 예, 코로나 19 때문에 한동안 안 하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요청이 있네요. 네.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서울만 보면 전반적으로 보합세로 접어드는 모양이고요. 예. 그런데 좀 다른 모습은 일부 지역에 다시 급등세가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강북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 대표적으로 용인과 수원 지역이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요. 반면에 12, 16 정책에서 일종의 타겟팅했던 강남 지역의 가격은 마이너스로 돌아선 하락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책이 목적으로 했던 강남 집값은 좀 조정받고 있고 반면에 다른 곳에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그 수용성이라고 저도 뉴스에서 좀 봤는데 수원, 용인, 성남 뭐 이런 곳이잖아요. 이쪽에서 조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예. 제가 현지의 소식을 좀 들어보니까요. 예. 조금 상승하는 분위기가 아니고요. 급등하는 수준. 급등이다. 네, 급등하는 수준이고요. 예. 뭐 한 2달 동안 2억 이상 3억 정도 오르는 곳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실거래가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매매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인데 예. 재미난 건 뭐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일종의 대장주라고 하는 예. 일부 아파트들이 그런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철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예. 개발 호재가 있든지 이런 지역이 가격이 이제 급격하게 오르면서 시장에 그렇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유를 뭘로 봐야 될까요? 일단 그 12, 16 정책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울의 아파트가 대출이 규제된 상황이죠. 예. 뭐 잘 아시겠지만 15억 이상은 대출이 전혀 안 되고요. 그런데 이런 지역은 대출이 일단 70% 이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수원이나 용인 지역이 그동안 집값이 전반적으로 좀 안정세였어요. 그랬습니까? 네. 서울은 빠르게 오르고 일부 뭐 과천이라든가 성남 지역 그리고 판교 지역 이런 지역이 올란 반해서 예. 수원이라든지 용인 지역은 좀 안정세였죠. 그러다가 다른 지역이 반대로 안정세로 접어드니까 이런 지역이 급등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대출이 가능하고 예. 집값은 안 올랐는데 전세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다 보니까 전세 비율이 거의 70%에 육박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대출도 한 뭐 70% 가능하고 대출 안 받아도 전세 끼고 집 사도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전세 비율이 높으니까 전세 매매 비율이 높으니까 일종의 투자나 투기하기 되게 좋은 지역이었던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전 국토를 다 투기 뭐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다 규제를 하기가 좀 힘든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강남 서초 송파를 거의 매매나 이런 것들을 다 묶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외곽으로 퍼져서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이게 이제 거의 우리가 한 10년 이상 봐온 패턴처럼 돼 있는데 이게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가요?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일단 강남 서초 송파는 그 더 이상 잡지 않으면 욕을 엄청 먹을 것 같으니까 잡고 네. 나머지 지역은 조금 좀 올라도 괜찮지 않나 뭐 이러면서 푸는 측면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일단 그 규제를 했을 때 전 국토를 규제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규제할 명분이 없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과 용인 난 안 오르는데 왜 나도 왜 대출 안 돼? 우리 지역은 나 실거주로 그러면 사실은 정부의 정책이
당위성을 갖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정책이 일반적으로 집값이 급등하거나 뭐 투기나 투자가 많은 지역을 일단 1차적으로 했는데 그런 지역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지역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재미있게 과거에도 이런 패턴이 이어지는데 그게 항상 부동산이 뭔가 그 일종의 말하면 끝물이랄까? 예.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지역이 못 오르니까 예. 외곽 지역이 오르면서 일종의 저는 풍선 효과보다 키 맞추기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키 맞추기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오르고 거기가 이제는 여기서 다른 모멘텀이나 다른 어떤 그 상승, 그러니까 주요 지역의 상승 여력이 없으면 이게 끝물로 이제 거의 뭐 마무리되는. 근데 이게 무주택자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오랫동안 끝물이다. 아니면 키 맞추기 과정이다. 아니면 풍선 효과다. 이걸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굉장히 좀 불안하기는 할 것 같아요. 불안하죠. 네. 불안하죠. 왜냐하면 최근 한 3, 4년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고 예. 그다음에 여러 지역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근데 중요한 건 과거하고는 다르게 좀 그러니까 그런 핵심 지역들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든가 서울 지역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냐면 근데 하락하는 모습이 좀 구조적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대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계속 세금이 증가하니까 네.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매물이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는 좀 다른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역균형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KT 주님은 지역균형 제발 소망합니다. 수도권 집중화 좀 막길. 근데 이게 이미 역사적으로 3, 40년 동안 수도권 집중화가 돼 있고 모든 인적과 재정적인 자원이 이쪽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단 몇 년 안에 이걸 분산을 하는 게 또 경제적인가 효율적인가 이런 또 반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차츰차츰 또 수십 년 동안 진행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걸 언제 그러면 마치 이제 통일처럼 좀 이따 하자 뭐 이렇게 되잖아요.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 균형이라는 문제도 역시 수십 년 동안 이 똑같은 상황인 것 같고 하이든님 같은 경우도 지역 균형 발전은 교육 개혁이 같이 가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입시고 그것도 모두 인서울 집중으로 서울로만 모이죠. 사람도 학생도 직업도. 이게 가장 큰 문제기는 한데요. 이게 이제 부동산 정책이랑 좀 연관이 돼 있잖아요. 말씀하신 건 사실 구조적인 문제고요. 그렇죠. 좀 시간도 필요하고 모든 개발도상국이나 산업화가 빠르게 된 이런 국가들을 보면 도시화가 갑자기 이루어졌고 예. 그런 응집된 힘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성장했을 때 소프트 랜딩 시키고 이런 열매나 과실을 아까 말씀드린 건 지역적으로 분산하고 균형하는 정책들이 필요했는데 예. 제가 이제는 이게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이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리스크를 누가 짓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정치의 문제, 사실 근본의 문제에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떨어뜨려야 되는 것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그런 문제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서울에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네. 그럼 이런 현상이 있기 전에 한 10년이나 5년 전에 서울에 아파트를 많이 졌어야 돼요. 그때가 굉장히 좋은 시기였는데 네.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뭔가 개발 사업도 하고 이렇게 아파트 서울에 많이 지으면 충분히 이렇게 소프트 랜딩 시키고 가격 안정화 있었는데 그때 집은 안 짓고 그냥 빚내서 집사라만 외쳤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정책적인 불협화음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나타내는 일관성 없는 정치나 정책들이 계속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투기화하고 투자화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 사실은 아무리 정부에서 집을 제발 투기나 투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안 먹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움직여갖고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배 아프고 나만 안 사서 정부 말 믿었는데 열받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심리에 쫓겨서도 집을 사게 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아주 근본적으로 규제해야 될 거 예.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있습니다. 그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죠? 첫 번째는 투자나 투기 수요는 박멸해야죠. 투자나 투기 수요를 박멸해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정책의 큰 목적이어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수원이나 용인 지역에 가격이 급등하는 건 그 예. 지역의 공급이 부족해서나 갑자기 개발 호재가 나타나서가 아니고요. 그렇죠. 대출이 되니까 투기 수요가 몰리는 거죠. 돈은 많으니까. 예. 예. 근데 만약에 근원적으로 정책 자체를 전 국토에 투기 수요가 만약 투기하려고 집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취득세를 올린다든지 그런 사람을 선별해서 보유세를 올린다면 투기 수요가 어느 지역에 나타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투기 수요나 투자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꾸준하게 이렇게 지역 균형이라든지 공급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공급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 꾸준하게. 예, 꾸준하게. 네, 꾸준하게. 예. 변동성 없이. 갑자기 예. 막 50만 집 부족하다고 50만 가구 짓고 또 집값 떨어진다고 해서 안 짓고 이러지 말고 예. 꾸준하게 어떤 정책적 목적을 갖고 공공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실주거자들을 위한 정부 주도의 그런 공급을 꾸준하게 가져가는 거죠. 근데 공급 정책을 꾸준하게 가져가도 시장에 현재 형성돼 있는 가격보다는 좀 낮게 가져가야 그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고 또는 뭐 임대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공공임대 정책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공공을 정부로 주도하는 아파트를 물론 그런 공공임대라든지 저렴한 임대도 필요하지만 네.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서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를? 좋은 공공아파트. 그러니까 중산층들도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지금 예.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이냐면 뭐 공공임대 살면은 뭐 같이 이게 놀지 마. 그렇죠. 현실이잖아요. 뭐 갑자기 문도 잠궈놓고 이렇거든요. 예. 예. 아파트는 지나지 않게 하고 예. 심지어 지금 개포동의 뭐 재건축 아파트는 색깔을 달리했어요. 색깔을? 예. 아파트의 색깔을? 예. 회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충격적이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임대주택을 짓게 만든. 그게 완공된 아파트예요? 완공되면 입주했죠. 야, 좀 심하네. 거기다가 그 출입구 옆에. 예. 그래서 표시가 나는 그러니까 거예요. 출입구 옆에 공공임대 아파트 그 동을 세워놓고 네. 거기만 회색. 네. 그리고 본인들은 총천연 칼라. 안으로 이제 쭉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공공임대를 진다고 해도 예. 그런 아파트에서 과연 이게 수요를 충족하고 그런 아파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냐는 거죠. 이게 사람이 욕구라는 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부에 따라서 욕구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나의 욕구는 소득에 맞춰서 낮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람의 욕망은 다 똑같죠.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공공임대나 이런 정책들의 방향성이 그래 뭐 소득이 좀 낮으면 그래 이런 좀 작은 평수가 작은 아파트, 인테리어 좀 안 좋은 거, 색깔도 좀 그런 곳에 살아도 괜찮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 그 분양 그러니까 공공이 하는 그 공급을 좀 이렇게 맞춰서 중산층이나 이렇게 좀 그레이드를 좀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럼요. 그런 필요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당들이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이제 시장이 판단하고 또 시장이 사실은 또 유권자들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늘상 경제학이 아니고 정치 경제학이다.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총선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는 좀 이따 하시고요. 네. 일단 문자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